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 포 키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워크시트 중 하나인 챗봇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워크시트에 들어가서 챗봇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찾았나요? 이것이 챗봇의 해설서인데, 이 챗봇 워크시트는 올빼미에 관한 5가지 주제의 질문을 입력하여 학습시킨 후에 입력된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질문에 알맞은 주제를 찾아 입력된 답변을 말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연습한 후에 이를 응용한 단원 찾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혼자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다운로드를 클릭한 뒤에 이 세 번째 파이썬 프로젝트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머신러닝 포 키즈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프로젝트로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로젝트로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리는 아직 챗봇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가를 눌러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스크래치에서 챗봇 1, 2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 파이썬은 챗봇 3로 입력하겠습니다. 인식 방법은 텍스트가 되겠으며, 언어는 만약 친구들이 우리가 부엉이에게 영어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잉글리시를 선택하면 될 것이고, 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에는 코리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코리안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챗봇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클릭합니다. 훈련, 학습 및 평가, 만들기 3단계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우선 훈련에 입장하겠습니다. 챗봇3 프로젝트는 부엉이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워크시트에 보면 미리 정해진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od, 두 번째는 country, 세 번째는 life span. life span은 수명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species, 종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는 size, 크기를 나타내고요. 우리는 이 빈칸에 각 주제에 알맞는 질문들을 써볼 거예요. 데이터 추가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최소 데이터는 5개가 필요한데, 인공지능이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즉 다른 주제로 판단하는 오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일단 5개씩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데이터에 추가해야 될 것은 푸드에 대한 질문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5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선생님이 쓴 걸 따라 쓰면 되고, 아니면 친구들이 생각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직접 각각의 레이블에 데이터를 추가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다 작성한 뒤에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버튼 누른 뒤 학습 및 평가 버튼을 누릅니다. 자, 선생님은 모두 5개의 예들을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를 버튼을 누를 거예요. 훈련하는 데는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편이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훈련이 다 되었으니 우리는 인공지능이 잘 훈련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질문은 어디에서 살아요? 제대로 학습했으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펀치라는 레이블로 판단을 할 거예요. (92%의) 정확도로 컨트리로 인식되었습니다. 잘 학습되었네요. 그 다음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주로 먹나요? 이게 잘 학습되었으면 푸드 역시 88%의 정확도로 푸드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얼마나 자라요? 라고 해볼게요. 85%의 정확도로 사이즈로 인식되었습니다. 네, 정확하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사나요? 100%의 정확도로 라이프 스팬, 수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해볼게요. 종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인식이 잘 되려면 스피시즈 레이블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84%의 정확도로 라이프 스팬으로 인식되었다고 하네요. 꽤 높은 정확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류를 나타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누른 뒤 훈련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스피시즈 데이터 추가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추가. 이렇게 높은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오류를 내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안에 데이터 양이 최소 5개는 돼야 하지만 데이터가 오류가 안 나기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딱 5개만 했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하셔서 많은 데이터 양을 추가시켜주면 아까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를 추가시켰으니까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학습 앤 평가 누르시고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했으니까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보세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훈련되는 동안 아까처럼 시간이 소요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훈련이 다 되었네요.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추가시켰는데 그것이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볼 거예요. 종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 학습이 잘 되었으면 스피시즈라고 분류가 되어야 돼요. 100%의 정확도로 스피시즈로 인식되었습니다. 잘 훈련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챗봇3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실행시켜주기 위해 만들기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Copy Code to Run on Your Computer를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늘 봐왔던 문구가 있어요. 전에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너는 그것을 우선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모듈을 설치했어요. 리퀘스트 모듈을 설치 안 한 친구는 날 기쁘게 해줘요 2-1편을 보고 설치를 해준 뒤에 챗봇3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세요. 우리는 스크립트를 모두 복사하기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켜 주고 나서
자, 폴더 열기.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파이썬 폴더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들어오면 여기 새 파일을 눌러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프로젝트 이름을 챗봇3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챗봇3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끝에 .py 확장자의 이름 써줘야 돼요. 그래야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복사한 걸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이 부분이에요. 많이 봤죠?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부터 이전에 계속 배워왔던 방식, 즉 지금까지 써왔던 방식으로 코드를 입력할 거예요. 근데 그런 코드를 입력할 때 불편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불편한 점이 뭐냐? 선생님이랑 함께 코드를 작성한 뒤 실행해보면서 느껴보도록 해요. 일단 선생님은 이 부분이 필요 없어요. 새로 코드를 짤 거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일단 questio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input 함수를 쓸 텐데 여기에 부엉이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일단 인공지능이 친구들에게 부엉이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가요? 라고 물어봐야 친구들이 어떤 것이 궁금해요? 라고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엉이는 뭐 먹고 살아요? 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뭐가 있죠? 가타 표시가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한 개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오른쪽 것들이 왼쪽 변수에 저장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뒤에 걸 얘기하는 거겠죠? 오른쪽에 말한 정보가 왼쪽 변수에 저장된다는 소리예요. 퀘스천이라는 변수에 부엉이는 뭐 먹고 살아요? 라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answer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classify라는 함수를 써줄 텐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분류를 해주고 싶은 것들을 넣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거겠어요? 친구가 질문한 게 아까 5가지 종류의 레이블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question이라는 변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classify라는 함수를 통해서 대답이 나오겠죠. answer이라는 게. 근데 요 밑에도 데모가 아니라 answer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데모라는 변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answer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여기서 친구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answer하고 대괄호하고 요 안에 쓴 게 뭐냐 라는 게 궁금할 텐데 아직은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answer에 대한 무수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딕셔너리로 나와 있을 거예요. 딕셔너리라는 것은 이 중괄호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땡땡 있고 여기에는 키, 여기에는 value 값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 네임이라고 적혀 있죠. 이 클래스 네임이 뭐냐? 키예요. 그러면 이 레이블이라는 변수는 어떤 걸 저장하냐? 이 키에 대한 이 밸류 값을 여기 레이블에 저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answer를 딱 봤더니 클래스 네임 키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 food였다. 그러면 레이블에 food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answer에 대한 confidence가 있죠. 이 confidence도 키예요. 그럼 키에 대한 밸류 값이 있겠죠. 뭐 숫자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밸류는 뭐 95%, 100%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에 대한 밸류 값이 이 confidence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대략 이해가 되나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 반복할 테니까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선생님을 해볼게요.
자, if 만약에 레이블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같다 표시를 한 개 할까요? 두 개 할까요? 두 개 할 거예요. 두 개일 때는 왼쪽과 오른쪽 쓰는 것이 일치한다라는 소리겠죠. 여기서 food. 자,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왼쪽의 레이블과 오른쪽의 food라는 값이 일치할 때 우리는 실행시킬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실행될 때 우리는 print 이것을 출력해달라라는 얘기예요. 안에 들어있는 값은 선생님이 나중에 한꺼번에 쓸 테니까 일단 분류부터 다 해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 우리는 elif를 쓸까요? 아니면 else를 쓸까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때는 어떤 걸 쓴다 했죠? else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가지 초과할 경우, 자, 초과는 2를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3부터 나타내죠? 그럴 경우에는 elif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레이블이 지금 몇 개죠? 5개죠. 그래서 우리는 elif를 쓸 거다. 그래서 우리는 elif. 쓰는 방식은 같아요. 레이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레이블이 어떤 것이 있었죠? country가 있었죠. 이것이 참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출력시킬 것이다. 안의 내용도 나중에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elif, 레이블. 자, 세 번째는 life span이 있었죠. 수명을 나타내는. 그리고 print. 또 life, elif, 레이블. 이젠 스피시스가 있었죠. 종. 프린트. 여기서 else를 써도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 네 가지 경우 아니면 나머지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할 거는 elif를 쓰는 게 더 좋아요. else는 이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거긴 한데 우리가 눈으로 직접 안 보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elif로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이렇게 elif로 마무리 지어도 상관은 없어요. 마지막 레이블은 사이즈였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조건을 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부분 나중에 쓴다 했죠. 왜 나중에 쓰냐면 선생님이 이미 올빼미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했어요. 그걸 어디에? 한글 파일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선생님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엄청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글 파일에 일단 작성을 한 뒤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밑에도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우리는 영어로 볼 때 한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한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글로 바꿨죠.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 포맷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포맷 함수. 일단 위에 거 바로 안 주고 밑에 쓸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위에 거 참조하면서 해라고 선생님이 그대로 놔둘게요. 다 쓰고 나서 지울게요. 프린트,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자, 포맷 함수는 중괄호로 쓴다고 했죠. 네, 정확도로 입니다. 그리고 점 찍고 포맷 쓰고 또 가로를 쓰죠. 이 안에는 첫 번째 쓸 거는 이 첫 번째 안에 들어갈 것을 써주면 돼요.
이제 정확도니까 컨피던스가 들어가겠죠. 콤마 그 다음 뒤에 거는 레이블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삭제. 자, 지금까지 한 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코드를 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건데, 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실행시킬 거죠. 근데 이거 선생님 뭐 누르다가 엔터를 눌렀나 봐요. 이게 주황색 표시 나오면 안 되는데, 그쵸? 가로 지우기를 통해서, 그쵸? 이게 이렇게 이쪽 부분이 흰 색깔로 되어야 돼요, 가로가. 그럼 다시 우리는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없나? 잘못된 부분이 없네요, 이제. 한번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한 뒤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띄우고 파일명을 쓸 거예요. chatbot 3.py. 자, 부엉이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친구들은 부엉이는 어디에 살아요? 라고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59%의 정확도로 컨츄리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올빼미에는 영국에서 한국에 이르는 유라시오 점점점점점 삽니다 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죠. 근데 또 파이썬 이렇게 쓰기 힘들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했죠? 그쵸, 방향키 위에 걸 누르면 이전 걸로 돌아가고, 그 또 한 번 방향키를 누르면 그 이전 게 들어가고 그런다 했죠. 또 엔터 누르고 부엉이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가요? 해서 부엉이는 어디까지 크나요? 라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84%의 정확도로 사이즈를 하면서 올빼미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에게 아님 친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불편한 점을 느꼈나요? 한번 실행을 시키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또 파이썬 띄우고 chatbot 3.py라는 걸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돼요. 정말 번거로움이 있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쓰냐? while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while이라는 함수가 아니라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쓰는 거겠죠. 자, while은 반복문인데 우리가 반복문을 이전에 for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 while이랑 for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죠? 자, while이랑 while은 무한 반복을 나타내요. 근데 for은 약간 정해진 범위라고 할까요? 정해진 범위 동안 반복을 할 때 for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큰 차이점은 이거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선생님 시간 될 때 while이랑 for에 대해서 차이점이랑 공통점을 알려줄게요. 일단 우리는 while 함수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true. 자, while 다음에 가정문 쓰고 그 다음에 땡땡 쓰는데 얘는 true죠. 그러니까 항상 진실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언제나 무한으로 반복한다는 소리고, 그것이 진실이니까 어떤 걸 실행한다? answer question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answer question이라는 함수가 위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answer questio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 주냐? 여기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함수를 선언부터 해야겠죠. 그래야 출력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def라는 걸 쓸 거예요. 이 def가 함수를 선언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뭘 쓰냐? 아까 answer question이라고 했죠. answer question 하고 가로. 자, 이 함수 선언한 것에 다 포함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탭으로 들여쓰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if라는 가정문 안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프린트도 들여쓰기 할 거예요. 얘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왜냐면 얘도 이
answer question이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되면 완성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얘가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막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종착역을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반복해란 말이 있죠. 항상 지시되니까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함수를 호출했다? answer question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까처럼 다시 뭐 python chatbot이라는 명령어를 내릴 필요가 없이. 자,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Ctrl S로 저장을 한 뒤에 우리는 일단 처음엔 실행해야 돼요. 자, 부엉이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가요? 해서 얼마나 사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66%의 정확도로 라이프 스팬에 해당됩니다 라고 정확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보가 끝나고 나서 이런 게 떴나요? 이런 거 뜨는 거 없이 바로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고 있죠. 이게 Y라는 방법문을 써서 그래요. 이해되나요? 근데 우리가 늘 올바른 질문을 해서 올바른 답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해서 우리가 유익하겠죠. 정말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치원생은 귀여워했어요. 근데 얘는 어떤 레이블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데 9%의 정확도로 컨트리에 포함된다 해요. 정확도가 매우 낮으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조건문을 붙일 거예요. 근데 그 조건문을 왜 요 위에 쓰냐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요 중간이나 끝에 안 쓰고? 그 이유는 일단 잘못된 정보는 걸러내어야 그 밑에 정보를 여기 들어갔지 여기 들어갔지 여기 들어갔지 알아보는 게 좀 더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있겠죠. 만약에 잘못된 정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확도를 판단하는 게 맨 밑에 들어왔다 가정을 해볼게요. 정확도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요 맨 밑에 들어왔다 해볼게요. 그러면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X라는 잘못된 질문 했는데 이 X는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기에 포함되는지 막 계속 확인해 보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갔더니 얘 잘못된 정보구나, 잘못된 질문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이미 시간이 좀 지체됐죠. 여기서 확인한다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벌써 넌 안 돼, 잘못된 거야 하고 튕겨내겠죠. 오는 정보가 왔을 때만 너 통과, 너 여기 포함되는지 여기 포함되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하는 게 시간적으로 더 효율성이 높겠죠. 시간적으로 더 단축이 될 거고. 그래서 맨 위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if, 자,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은 confidence죠. 선생님은 그것을 한 50으로 잡아볼게요. 네, 정확도가 50보다 작으면 자, 이것을 출력해라고 할게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 조건이니까 뭘로 써야겠죠? elif 쓴 게 낫겠죠. 다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볼게요. 왜냐면 실행을 시켜줘야 되니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게 반복적으로 아까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죠.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또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나 라고 궁금한 친구도 있겠죠.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정말 처음은 번거로운 방법이에요. 자, 여기 Y 보이죠? 이것을 삭제하고 위에 올라가서 이것을 삭제하고 그리고 원래 제자리 위치로 다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장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너무 번거롭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컨트롤 C를 눌러주면 돼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 클릭한 채로 컨트롤 C 하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온 게 보이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것을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여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부엉이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가요? 라고 해서 유치원생은 귀여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낮은 정확도죠. 여기 50보다 낮은. 그래서 다시 질문해 주세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뜨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요 밑에는 뭐 컨트롤이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거니까. 또 다른 걸로 해볼게요. 라이언은 깜찍해. 마찬가지로 다시 질문해주세요.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뜨죠. 자, 우리 나갈 때 어떻게 한다? 컨트롤 C로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워크시트에 대한 내용을 잘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은 부엉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레이블을 추가해 새로운 챗봇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이것도 응용을 해볼 거고요. 선생님은 이 챗봇 시스템을 교과서 단원 찾기에 응용해 볼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라 하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있던 수학 내용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한 단어를 알아요. 그 단어를 아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원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었지라고 알고 있으면 재빠르게 책을 펼쳐서 바로 우리가 복습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모른다면 일일이 책을 한 장 다 넘겨서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단원 찾기, 즉 여러분이 모르는 그 키워드만 안다면 바로 몇 단어, 몇 쪽부터 몇 쪽 사이에 공부를 하면 됩니다를 알려주는 그런 챗봇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1부는 워크시트의 기본적인 예제까지만 하고요. 2부에서는 심화과정으로 올빼미 챗봇 프로젝트 시스템을 응용한 단원 찾기 학습 도우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 2부를 보기 전에 1부 내용을 확실히 복습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녕!